자, 14주차죠? 14주차 3교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서비스로 하나를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떠냐에 따라 문제.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마케팅 믹스, 즉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포피 전략을 얘기하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포피를 어떻게 적절히 배합할 거냐라고 하는, 즉 제품을 어떤 디자인으로, 그다음에 어떤 가격을 측정할 거냐, 유통경로를 어떻게 할 거냐, 촉진 즉 광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품 첫 번째 이제 제품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제 혹은 서비스, 사람, 아이디어 등 기업이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실제 제품 믹스가 이제 결정이 되면 여기 제품 계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품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표가 존재하고, 또 이걸 어떻게 표장해서 서비스 이제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제품을 갖다가 실제 우리의 구성 제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믹스를 결정해요. 믹스라고 하는 건 실제 가격, 호피를 갖다 어떻게 전략 구성할 거냐. 즉 여기에 미안합니다. 이 제품을 갖다가 어떤 조합으로 구성할 거냐. 그다음에 상표를 결정하죠. 그리고 이걸 갖다 어떻게 포장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실제 제품 믹스라고 하는 건 어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 계열과 제품 품목의 집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품 계열이라고 하는 건 제품 옆으로의 폭을 얘기하죠. 즉 어떤 제품 계열을 보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제품의 깊이는 각 제품군에서 어떤 그 제품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제품 계열이라고 하는 건 제품 계열, 그다음에 비계열, C계열 있죠. 즉 비누, 샴푸, 치약. 이렇게 이제 이 외에도 여기에 뭐 다른 또 생활용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제품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제품 비누에서도 비누 1이 있고 비누 2가 있고 비누 3이 있고 쭉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바로 제품의 품목이고 요게 제품의 계열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를 결정한다. 이 상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브랜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브랜드는 명칭, 용어, 기호, 상징,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전체를 다 브랜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재구매하는 걸 우리는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특정 상표의 제품을 갖다 애용하고 선호, 좋아하는 심리를 갖다가 우리는 브랜드 충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브랜드를 갖다가 어떻게 붙이느냐, 회사에서는 우선 개별 상표명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품마다 각각 다른 상표를 붙이는 거죠. 소프트 상품, 센스 비누, 하얀 이치약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포괄 상표명이라는 건 아예 그냥 하나의 브랜드명으로 가는 거죠. 소프트 샴푸, 소프트 비누, 소프트 치약. 그 다음에 계열별로, 즉 아까 계열이라고 하는 게 제품의 너비라고 했죠. 옆으로 너비. 요 동일 계열별로는 같은 상품명을 붙이는. 예를 들어 전자 회사에서 TV는 다 파보, 냉장고에는 디오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그다음에 핸드폰 갤럭시, 옛날에는 다 애니콜 이렇게 붙이는 거. 이게 바로 요 계열별 상표 전략. 그다음에 복합 상표명은 실제 회사명과 개별 제품명을 결합해서 붙인다. 그래서 땡땡 유업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땡땡 울트라 분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게 바로 복합 상표명. 즉 요 앞에 회사명과 개별 제품명을 붙인다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에 대해서 포장을 갖다 하죠. 잘된 포장. 이게 우리는 보통 이 포장의 디자인까지 결합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장은 기업의 이미지, 제품 이미지 이런 걸 갖다 높여준다.
옛날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홍로원 사과라고 하는 게 한 박스에 아마 이게 이 박스를 정말 좋은 박스로 해가지고 박스에 한 상자당 막 50만 원씩 팔았던 걸 얘기를 저도 다른 분께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결국은 제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솔직히 여러분 사과 한 박스 그때 보통 해봐도 5만 원 이 정도인데 이게 50만 원짜리 사과라고 해서 그걸 우선 맛본 사람들이 즉 3만 원짜리 사과는 여러분들 선물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때 또 쓰잖아요. 그런데 이 50만 원짜리 사과가 들어왔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한테 바로 선물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맛있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그 서비스의 결정 요소, 즉 제품 판매와 함께 구매자에게 부가적인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이걸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품에 따른 가격. 제품 구매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그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액이에요. 가격은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인 제품이나 유통 경로, 판매 촉진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왜?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의 변경은 결국 예를 들어 제품을 더 좋게 한다. 유통 경로가 더 까다로워졌다. 아니면 간소화됐다. 판매 촉진 광고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 변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세 가지의 마케팅 믹스 수단이 경쟁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땐 또 가격을 갖다가 원가 절감으로 원가 차별, 원가 우위죠.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격을 경쟁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결정하냐? 제품의 원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비자들이 수요가 어떤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경쟁 제품 가격,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정 가격을 하고 나고, 실제 이제 이 가격을 갖다 어떻게 그럼 매길 거냐? 반수 가격 할 거냐, 관습 가격 할 거냐, 중고 가격 할 거냐, 혹은 또 할인이 할 거냐, 말 거냐. 이랬을 때 이제 최저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우선 이 내용, 제품 원가, 예를 들어 제품의 비용 또는 이제 우리가 코스트라고 하죠. 원가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거기에 자기가 이제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 제조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뭐 공장 사용료, 관리비, 판매 관리비 다 들어가는 거 합쳐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기 이윤 해가지고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고려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의 강도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이걸 가져가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러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사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을 고려한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와에서의 가격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좀 내려든가 아니면 올리든가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가격을 조정할 때 단수 가격, 관습 가격, 중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단수 가격 이미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구자로 끝나는 가격대. 즉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한 가격 결정법의 하나로 제품의 가격 끝자리를 갖다 홀수, 단수로 표시해서 끝나게 하는 거. 예를 들어 10,000원 대신 9,999원, 뭐 9,899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싸다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관습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오래 기간 고정되어 있는 가격. 여러분 껌이나 라면이나 담배, 휴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한다. 소비자의 저항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외적 중거 가격과 내적 중거 가격인데, 즉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즉 외적 중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과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기준 가격이다. 그래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제품의 정가와 할인가를 같이 표시. 여러분들 마트 가면 할인가, 정가 얼마인데 할인가 표시해 놓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에도 정가와 할인가를 표시해 놓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격과 할인 가격을 제시해 놓을 경우 소비자의 중고 가격은 비교 가격은 정가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할인해서 샀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또 내적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의 과거의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1,5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기준 가격은 얼마예요? 1,500원이 기준 가격이에요. 이거보다 비싸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의 함정. 실제 여러분들 가격 자체가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전에 품질이라고 하는 거, 이 품질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걸 따지잖아요. 여러분 가성비 좋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 이 가격 대비 이 제품의 질 이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싼데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품질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이게 어 여러분 현대 88년도 현대차가 미국 광고에 그 당시에 12,000달러? 12,000달러면 여기 3개 붙인다라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 환율이 이거보다 더 쌌겠지만 하여튼 하나에 얼마요? 1200만 원? 1200만 원. 지금 현재 뭐 1,000원씩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환율이 88년이면 모르겠어요. 600원, 700원, 700원 됐나? 600원? 800원. 어. 그러면 얼마? 그 정도 가격에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의 차 이게 지금 잘 보면 이 꼭 한 대 가격으로 두 대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자, 유통 경로의 의의와 중간상의 필요성, 이제 유통 전략이죠.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 유통되는 길을 얘기한다. 마케팅 경로 혹은 판매 경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직접 유통 경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돼요. 그다음에 간접 유통 경로는 중간 상인이 개입을 하는 경우죠. 요즘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지금 그림 해놨는데 봐봐요. 직접 이게 소비자 유통 단기가 짧으면 소비자는 그 판매자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통 단기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실제 제품에 대한 가격 이 점점 중간에 유통 단계가 자신들의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싸게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둘 게 간접 유통 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총 거래수가 직접 유통 경로보다 작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관리 비용 등에서 효율적이다. 어? 교수님,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더 비용이 저렴한데 이게 간접 유통 경로가 이렇게 쭉 있으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제 총 거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내가 내가 콜라도 사고 휴지도 사고 과일 업자도 사요. 중간 마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여기 가서 이거 사야지, 여기 가서 이거 사야지, 여기 가서 이거 사야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다 돌아다니면서 사야 돼. 이 사람도 결국은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돌아다니는 총 거래 비용이 있죠.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 근데 우리는 요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걸 중간에 마트를 통해서 소비자가 요 마트만 가서 사면 되니까 이 총 거래 비용은 싸다라는 거죠. 단 요 중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소비자의 이 전체 총 거래수에 따른 요 비용은 감소를 했지만 실제 요 유통 단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간 유통 단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늘어난다. 왜? 중간 각각에 대해서 마진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직접 유통 경로를 하는 게 좋느냐? 고려해야 될 예인으로 우선 기술이 복잡한 경우. 이걸 갖다 중간에 유통해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직접 해야 된다.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건 마트에서 팔면 돼요. 근데 되지 않은 경우. 폐 가능성이 높은 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왜? 신선식품을 그대로. 그다음에 부피가 클수록 어디 중간상에
공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아예 다이렉트로 주문해서 제조해서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지리적 분산 정도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유통이 있어야 예를 들어 여러분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각각의 중간 유통 단계들이 있어야 오히려 편하죠. 기업 규모가 오히려 크거나 자금력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접 유통 경로도 오히려 가능하다. 실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접 유통 우리 편의점들이 거의 이제 자체 브랜드 PB, 마트도 마찬가지 PB 상품들을 많이 제공을 하죠. 왜? 자기들이 자금력이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간상, 즉 원하는 유형의 중간상 이용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차별화될수록 이제 직접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제 촉진이라고 하는 거. 기업들이 상품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소비자가 가진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상품이나 나아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거. TV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뭐 이런 전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내용입니다. 마케팅의 새로운 경향. 실제 요즘에 이제 편의점과 약국, 화장품이 합쳐지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홈쇼핑에서의 보험 판매나 커피숍에서의 와인 판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몰과 점포를 동시에 활용하죠. 여러분 필요한 건 점포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뭐하고 하지만 주문은 어디 가세요? 인터넷 가서. 혹은 또 여러분 해외 직접 구매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알리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존 여기에서 이제 직접 구매하는 경향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제품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트레이딩 업이나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트레이딩 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향 구매, 좋은 걸 구매하는데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이 관여도가 낮은 제품 같은 경우는 최저가 상품, 가격이 낮은 상품을 갖다가 구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80대 20의 법칙, 즉 마케팅 측면에서 상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상위 20%의 고객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생각 중입니다. 그, 이거는 이제 수업 시험하고도 여러분 관계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수업 열심히 해줬으면 빨리 끝내줘야죠. 왜 또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아, 실제 여러분 뭐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특강을 하면서 준비했던 건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 이후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시험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듣고요. 나는 이거 공부하고 관련이 시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이거 듣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김미경 씨의 책 리부트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마 인사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글쎄 한두 달이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대답도 거의 똑같다. 누구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음 서로를 위로하는 단계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견디면 좋아지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다. 여유도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그게 벌써 여러분 1년이 넘었어요. 계속 이 수업.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괜찮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 대면 수업으로 바뀌겠죠?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년이었고요. 내년 상반기 대면 수업으로 가능할까? 글쎄요. 저는 상반기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미 앞에서 수업 때도 4차 산업 1차, 2차, 3차, 4차 얘기를 했었죠. 4차 산업혁명에 넘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었냐라는 문제. 이미 앞에서 1차, 2차, 3차, 4차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 AI라고 하는 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한번 주의를 집중시켰던 사건이 바로 이 바둑이었죠. 알파고와 우리 그 이창호 구단 경기였죠. 여기에서 이제 알파고가 이기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이런 게 막 등장이 시작.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그 인간 이상의 인간처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인간이 실제 우리한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런 시대가 돌아올 거다,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 바둑 게임을 이후로 계속 얘기가 됐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아니, 분명히 바뀐다라는 건 우리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등을 떠밀려서 갑자기 물에 빠져버린 상황이 됐죠. 지금 KBS 뉴스 이렇게 필리핀 바콜로드시 합동 결혼식 사진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국에서 손님과 접촉 안 해요. 그래서 돈은 여기 주머니에 받죠. 만두 요리 내려주고. 얼마 전에 하나투어에서 무급휴직 4개월 연장한다라고 하는 소식.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타격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김미영 씨 책임당했던. 실제 이제 영화 여러분들 요 영화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 이제 동일한 영화였죠. 그 다음에 요 킹스맨이라고 하는 이제 데몰리션맨 거기에 미래의 모습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어즈 앤 이어즈 실제 영국의 6부작 드라마 꼭 요게 여러분 뭐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진이라든가 뭐 요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는 실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족의 할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할머니의 뇌를 갖다가 뇌의 기억들을 여기다 다 넣어.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실제 다들 옛날에 난리였다.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이어져 이어즈를 보면서 우리한테는 더 큰 파고가 하나 또 있다. 어떤 파도?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미래에 없어질 직업. 회계사가 없어질 거고 무엇이 없어질 거고 무엇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실제 이 이어즈 앤 이어즈 여러분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용에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기에 적응한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계속 대응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나머지는 실업자가 되는 상황. 지금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모습 중에 더 큰 파워가 여기에 있지 않나.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한테 여기에 과연 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꼭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할머니의 기억이 들어갔다고 했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나와 있는 진이들. 여기 막 KT는 기가진이고, 그다음에 SK는 누구, 카카오 미니, 네이버 클로바, 그다음에 U 플러스, 우리 집 AI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건데 이게 완전히 이제 주문이라든가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광고인데 여보 일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 보통 BC와 AD를 갖다 구분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전과 후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차피 4차 산업혁명 때 언급된 내용들, 그 중에 이제 물론 코로나와 관련해서 같이 언급된 것들이 있지만, 여기 상상수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어,
4차 산업혁명 그 책 누구 지금 어느 분 건지 내가 그걸 정리를 못 해놨네요. 그분의 책에 지금 나와 있다. 그 내용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아니 지금 언컨택트 시대에 과연 키워드는 뭘까라고 이제 하면서 그걸 해봤어요. 이제 뭐 현금 없는 사회, 언컨택트 사회, 빅데이터, 원격 의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아직 이걸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여러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대학의 위기 계속 이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고립, 이웃의 단절. 그런데 또 이웃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도 해요. 혼밥, 프라이버시, 식당 칸막이, 혼술, 악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화상회의, 비대면 배송, 새벽 배송, 조직 문화식, 디지털 노마드, 공장 자두화, 그다음에 정치의 언컨택트와 인공지능 키오스크, SNS 이런 것들이 실제 앞으로의 키워드가 아닌가. 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현재 CEO죠. 코로나19가 일과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최근 2개월 동안 2년치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 재택근무 실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 이미 벌써 40년 된 전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 받아들이질 않았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사무실이 없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없는 직원. 결국은 판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 여러분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코닥이 몰락했죠. PC의 등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인터넷 상용화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성장을 이끌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사회는 실제 재택 근무, 온라인 계약, 원격 의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막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걸 추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활용 진료 건수가 10만 건이, 진료 금액이 12억이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6대 영역으로 헬스케어 결국 앞으로 원격 의료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쪽이라는 거죠. 교육, 원격, 특수, 온라인 기반, 그다음에 교통, 자율주행, 물류, 디지털 배송, 무인 배달, 문화, 스포츠 예배, 관광 VR 서비스, 정보 보안, 화상회의, 원격 의료 이렇게 어차피 국가에서도 유망 기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점점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질 거다. 이미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했었어요. 언제? IMF 때. 실제 본인의 삶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라고 한 외환위기 때 정말 힘들었었죠.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통째로 날리고 전세 얻을 돈조차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 쇠빵살이를 시작해왔다. 외환위기가 사그라질 줄 부자들이 집 한 채 값으로 새 채를 사서 더 부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회를 잡은 부자들이 너무 부럽고 월세 걱정이 나고 있는 내가 초라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다. 나에게도 외환위기는 끔찍한 실패이자 악몽이었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생각.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다. 설마, 설마 이 회사가, 설마 이 대학이 망하게 하겠어? 그런데 아까 이어진 이어스 있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거보다도 더 큰 파고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유망 미래 직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 로봇, 클라우드, VR, 헬스케어, IoT, 사물 인터넷이죠. 자율주행, 빅데이터, 드론, 블록체인, 바이오, 3D 프린팅, 현장 전문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한 학기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시험 잘 보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